엄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병원 문이 열리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왜 3년 만에 나타났는지를. 그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인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그날 후회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를 용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버려지고 병들어 쓰러진 뒤에야 다시 찾아온 자식을 맞이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6인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위암 3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는 환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식들, 침대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는 며느리들.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제 대답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칠순의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아니, 익숙했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3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 제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45 중견기업의 부장이 된 아들. 한때는 제 자랑이었고 제 희망이었고 제 전부였던 아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준혁아.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어리석은 어미의 마음이란.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이 생일에도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던 자식이, 어미가 혼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도 알지 못했던 그 자식이 그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준혁이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가 적혀 있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입원할 때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아들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 번호를 말입니다.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프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란다. 아, 네. 준혁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 정리는 해두셨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왜 3년 만에 나타났는지를. 준혁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1979년 봄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남편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준혁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학원 보내줄게. 그날부터 저는 일을 2개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야간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1등 했어. 정말? 우리 준혁이가? 응. 선생님이 대학도 갈 수 있대. 대학.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곳. 하지만 준혁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준혁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갈 수 있대. 정말? 응, 선생님이 모의고사 성적 보면 충분히 된대. 서울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우리 준혁이가 거기를 간다고? 저는 그날 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준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놀려. 그래? 엄마는 왜 식당에서 일해? 다른 애들 엄마는 안 그러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엄마가 더 노력할게. 됐어요. 준혁이는 돌아섰습니다. 차갑게. 그날 이후 준혁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준혁이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서울대 갔다며? 대단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순자 씨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엄마, 입학식에는 오지 마세요. 왜? 그냥 바쁘시잖아요. 안 오셔도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저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거칠어진 손, 구부러진 허리, 낡은 옷차림의 부모님을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의 입학식을. 친구들과 웃고 있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는 초라했습니다. 준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 아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대학 4년 동안 준혁이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자취방에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애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졸업 후 준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삼성 합격했어. 오랜만에 들어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밥은 잘 먹니? 준혁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준혁아, 엄마 목소리 좀 들려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년 후 준혁이는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준혁이는 동네 이웃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결혼했다고 합니다. 엄마, 결혼했어요. 죄송한데 식은 작게 해서. 뒤늦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사진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 후 2년, 저희는 준혁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준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돌아가셨어. 마지막으로 아빠 얼굴 좀 보고 가자.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지금 출장 중이에요. 못 갈 것 같아요. 준혁아, 제발.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죄송해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준혁이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순자야, 내가 준혁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무 가난했나 봐. 준혁이한테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준혁이한테 연락이 없네요.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지내고 있겠죠?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아픈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신히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위암 3기로 보입니다. 위암 3기. 얼마나 남았나요? 수술을 받으시면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는구나. 나도 이제 곧 여보 곁으로 가는구나.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좀 위급해. 연락 좀 해줘.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6번째 전화에서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엄마인데 준혁이 좀 바꿔줄래? 아, 어머님. 지금 준혁이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좀 아파서. 아, 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잠깐 급한 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혼자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혼자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금 더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엄마 죽 좀 드세요. 할머니 아프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 매일 올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병실 의자에 앉은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았지. 힘드셨죠? 응. 준혁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걱정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관찰했습니다. 명품 시계 잘 다려진 셔츠 비싼 구두. 성공한 회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지 못할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가보지 못할 곳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준혁이가 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 왜 이제 왔니?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바꾸시겠다고요? 어떻게요? 아들에게 주는 재산 없애고 싶어요. 전부 기부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조건을 안 지켜요. 제 아들이. 처음 한 달만 왔어요. 그 후로는 핑계만 대고 안 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요. 제 아들 포기하려고요. 이순자님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직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렸어요. 평생 기다렸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준혁에게 주는 재산 모두 삭제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재산은 고아원과 독거노인 복지센터에 기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은 변호사가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제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주세요. 준혁에게는 알리지 말고요. 네, 그 아이가 알면 또 의무감에 올 테니까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박지은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순자님, 괜찮아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부모와 손을 잡고 걷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걷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누구에게 미안한 걸까요? 준혁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미안해. 준혁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내가 어렸을 때가 자꾸 생각난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던 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던 너. 엄마가 힘들 때 안아주던 너.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행복하길 바랐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랐어. 그런데 엄마는 몰랐어. 내가 성공하면서 엄마를 잊어버릴 줄은.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해. 엄마가 배운 게 없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미안해. 하지만 준혁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했어.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을지 몰라.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을지 몰라. 그래서 엄마는 이제 놓아줄게.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엄마 재산도 엄마 사랑도 엄마 집착도 모두 놓아줄게. 엄마 없이 행복하렴. 엄마 없이 성공하렴.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안녕 준혁아. 엄마는 널 항상 사랑한단다. 이 편지는 제가 죽은 후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준혁이는 알게 되겠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엄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렸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너무 늦은 것이겠죠. 성공을 기원합니다. 빻어요,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바빴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을. 그래. 바빴구나. 죄송해요.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여보, 여기 있었네. 아, 며느리구나. 처음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없는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윤지영이에요. 그래, 지영이구나. 처음 보네. 네, 죄송해요. 또 형식적인 사과. 지영은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이야기하고 가요. 우리 저녁 약속 있잖아요. 저녁 약속. 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보다 저녁 약속이 중요한가 봅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준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엄마 재산 관련해서요. 재산. 그 단어가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3년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던 아들이, 엄마가 암 수술 받을 때도 나타나지 않던 아들이 왜 지금 나타났는지. 재산? 네. 엄마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에 대비해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만약에 대비.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자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재산이 있다고. 엄마, 이 집이랑 아빠 보험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금도. 준혁이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 작은 아파트 한 채, 남편의 보험금 5천만 원,
평생 모은 예금 3천만 원.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준혁이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혁이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니?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엄마가. 준혁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죽으면이라는 말을 하려던 것입니다. 엄마가 죽으면 그때 가져가면 되지 않겠니?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니? 그래서 3년 만에 온 거 아니니? 엄마. 준혁이가 놀란 표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며느리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망하게 왜 이러세요? 민망하다고? 자식이 부모 재산 때문에 찾아온 것이 민망한 게 아니라 제가 화내는 것이 민망하다고? 너희들 나가라. 엄마 나가라고. 당장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준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3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니? 엄마 오해예요. 오해? 오해가 아니잖아.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어디 있었어? 엄마가 수술 받을 때는?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지금 와서 재산 정리하자고?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가요. 말이 안 통하네. 네. 준혁이도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시면 다시 올게요.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엄마. 나한테서 받아갈 거 하나도 없어. 다 기부할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준혁이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걱정해서, 실망으로, 사랑해서, 계산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몸조리 잘 하세요. 차갑게 말하고 준혁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의 준혁이.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 중학생이 된 준혁이. 엄마 나 1등 했어. 라며 뛰어오던 그 아이. 그리고 오늘 본 준혁이. 차갑고 계산적이고 낯선 그 사람.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순자님 안녕하세요. 병원 사회복지사 김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좀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얘기했나 봅니다. 괜찮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네. 미선 씨는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준혁이 이야기를, 남편 이야기를, 제 인생 이야기를.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미선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순자님, 혹시 아드님이 빚이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혁이가 돈이 필요한가? 저는 미선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제 아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3일 후 미선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네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미선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투자 실패로 빚이 많으시대요. 빚? 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하시다가 2억 정도의 빚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2억. 그 큰 돈을. 그리고 며느님과 갈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네. 빚 때문에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준혁이가 왜 찾아왔는지, 왜 재산 이야기를 꺼냈는지. 급했던 것입니다. 절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가 아파서 찾아온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순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찾아온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다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알고 있어. 네? 내 빚 이야기. 다 알고 있어. 준혁이는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서 엄마한테 온 거구나. 돈 때문에?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3년 동안 어디 있다가 돈 필요하니까 온 거잖아. 엄마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엄마 돈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팔아야 할 것 같고, 지영이는 이혼하자고 하고,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엄마, 돈 얼마나 필요하냐고. 1억만 있으면 급한 빚은 갚을 수 있어요. 1억.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도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을 팔면 3억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해서 꼭. 됐어. 끊는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돈을 주면 준혁이가 달라질까? 아니면 돈만 받고 다시 사라질까?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선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미선 씨,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유언장을 쓰려고요. 미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자님, 아직 그런 생각 하시기엔.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해요. 다음 날 변호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부로 하고 싶어요. 조건부요? 네, 제 아들에게 재산을 주되 조건을 달고 싶어요. 지은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야 합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해요. 네. 둘째,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 매주 한 번은 병문안을 와야 합니다. 네. 셋째,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합니다. 네. 넷째, 제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세요. 만약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지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조건들입니다.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에게 지금 당장은 이 내용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준혁이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응. 만나자. 병원으로 와줄래? 네, 바로 갈게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돈 때문에. 1시간 후 준혁이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이는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앉아라. 네, 저는 준비해 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정말요? 준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와줄게. 내가 필요한 돈. 엄마, 감사합니다. 준혁이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들어봐. 네,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그래. 엄마가 조건을 내걸게.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조건인데요? 저는 유언장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준혁이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유언장이야. 한 달에 한 번 만나야 하고 병문안을 와야 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야 한다. 준혁이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뭐?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한 달에 한 번 엄마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래. 부담스럽지. 너한테는. 엄마. 하지만 이게 조건이야. 이걸 지키면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한테 줄게. 집도 팔아서 줄게.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전부 기부할 거야. 한 푼도 안 줘. 준혁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뭐가? 할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정말? 네.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병문안도 오고 명절도 함께 보낼게요.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거.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다는 거.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잘해볼게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역시 제 아들입니다.
돈 때문에라도 이제는 저를 만나러 올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요? 알았어. 그럼 이거 서명해. 네. 준혁이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 필요한 돈이지?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 일단 이거 쓰고 집은 팔아서 나머지 줄게.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는 통장을 받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준혁이가 통장을 받을 때의 그 눈빛을 기쁨, 안도, 그리고 계산. 이 아이는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돈만 받고 다시 사라질까요? 그건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준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매주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도 사왔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 내가 와서 더 좋고.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는 늘 시계를 봤습니다. 30분만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아, 요즘 회사는 어때? 네. 괜찮아요. 지영이는? 잘 지내요. 짧은 대답들, 형식적인 대화들. 두 번째 달이 되자 준혁이는 2주에 한 번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다음 주는 출장이 있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대신 이번에 조금 더 있다 갈게요. 하지만 더 있다는 것도 일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준혁이는 한 달에 한 번 왔습니다. 그것도 꼭 마지막 주에. 엄마, 이번 달도 바빴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다음 달에는 더 자주 올게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 제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퇴원 축하드려요. 고맙다. 그럼 집에 가시면 전화 드릴게요. 준혁아. 네? 이제 집에 혼자 있을 거야. 가끔 놀러 와줄 수 있니?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 나면요. 시간 나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안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집. 저는 혼자 짐을 풀었습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잘 왔어. 언제 시간 되니? 답장은 6시간 후에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요즘 좀 바빠서요. 조만간 갈게요. 조만간.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면 답이 늦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좀 외로워. 시간 되면 얼굴 좀 보자.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말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돈을 받았으니 이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언장의 조건?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을. 어차피 제가 죽으면 재산을 받을 텐데 지금 굳이 자주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날 저는 다시 박지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순자예요. 아, 이순자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준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는 아니어도 2주에 한 번은 왔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할머니, 왔니 서연아? 네,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하네. 서연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 따뜻함이 좋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복지관이요? 응. 거기서 봉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아, 그렇구나. 좋으시겠어요? 너도 잘 지내고 있고? 네. 서연이 키우는 게 힘들긴 한데. 행복해요. 준혁이는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뭘? 왜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됐어, 준혁아. 아니에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네, 엄마. 며칠 후 박지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자님 유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준혁이한테 다시 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진짜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약속을 깜빡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제 재산을 아들 최준혁에게 상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사랑한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준혁이는 완벽한 아들은 아닙니다. 때때로 바빠서 연락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약속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식은 없다는 것. 완벽한 부모도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멀어진 가족이 있나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가요? 연락하기 어색한 자식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회가 누군가의 행동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서연이와 함께, 그리고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